이번에 우리 인태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좀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목표에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남태평양에서의 항행의 자유 보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도 이 남태평양 쪽을 거쳐서 오는 이 항로가 항로에서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이 우리의 필수적 이익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도하고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냉정히 살펴보면 인도가 우리의 그 인태 전략에 있어서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일단 출발점으로서 또는 인태 전략을 확대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중요 요소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국은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어떤 정치적 가치 또는 그 인도는 과거로부터 오랜 전통, 인도 자체의 비중 이런 것 때문에 뭐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지만, 우리는 국력이 인도랑 다르고 국제사회의 영향력이 인도와 다르고 또 외교적 전통이 인도와 다르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인도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실용 외교 또는 실익 외교 이런 말들 우리가 많이 씁니다. 실용 외교, 실익 외교 우리가 쓸 때 보통은 그것이 경제적 이익 또는 눈앞에 돈하고 연결이 되느냐를 상정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같은 그 외교 분야에 오래 종사한 사람들은 실익을 좀 더 우리는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이라는 존재는 인도에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거북한 존재입니다. 그 긴 국경을 마주대야 하고 있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그 인도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인 것 같지가 않거든요. 틈만 있으면 국경에서 자꾸 문제를 또 이제 일으키기도 하고, 또는 중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외부로 팽창하면서 어떤 이 세력을 확장하려는 그런 의도도 보이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인도로서는 이러한 중국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 중국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오늘은 최근 사람들 입에 가장 자주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나라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바로 올해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인구 대국에 등극한 나라 인도인데요. G20 정상회담이 인도에서 막을 내렸고 한 인도 정상회담이 열리기도 했죠. 인도는 인구나 국토, 국력 면에서 세계에서 갖는 존재감이 매우 큰 대국이지만 국내에서는 사관 외교에 밀려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떨어져 온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계의 엔진 역할을 해왔던 중국 경제가 최근 급격히 위축되고 미중 경쟁 속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인도가 최근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때마침 올해 한국, 인도가 수교 50주년 맞으면서 양국 관계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는데요. 오늘 단순한 지식뿐만 아니라 실제 현지 고위직들과의 풍부한 교류와 외교 현장 경험을 통해 인도라는 나라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실 수 있는 분 모셨습니다. 주 인도 대사와 일본 대사 역임하시고 한국 외교협회 회장 거쳐 현재 인도 포럼 회장 맡고 계신 이준규 대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한국 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았는데 그동안 양국 관계가 뭐 양적으로 질적으로 얼마나 발전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얼핏 보면은 지난 50년 동안 한국과 인도 관계가 비약적으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두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발전 잠재력에 비하면은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수교 초기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그 73년 수교할 때 그때는 냉전 시대였거든요. 이때 이제 우리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진영에 속해 있었고, 인도는 제3지대, 즉 비동맹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교 초기에는 두 나라 관계가 발전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초에 인도가 네네. 경제를 개방을 하면서 네네.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고 네네. 또 여러 기업들이 인도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때서부터 인도는 동방 정책이라고 해서 네. 동쪽을 바라보자 하는 정책을 썼는데 네. 이 주요 대상국 중에 하나가 한국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때서부터 양국 관계가 좀 그 네. 발전의 어떤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2015년에 모디 총리가 네. 방한을 했습니다. 네. 그때 방한을 했을 때 두 나라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것을 맺었습니다. 네. 네. 이것은 사실은 그 뭐 언어로서 표현할 수 있는 국가 간의 최상의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렇지만 문제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상응하는 그러한 관계로 발전을 시켜오지 못했다. 뭐 이제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예를 들면은 네. 그 두 나라의 교역량을 다 합하면은요, 아, 3조 달러가 넘습니다. 아, 그런데 네. 그 양국 간의 인도와 한국 간의 교역량은 아직 300억 달러가 되질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양국 간 총 교역량에 비하면은 네. 너무나 적다고 네, 볼 네, 수 네. 있죠. 네. 그 다음에 그 두 나라가 2012년에 네. 세파라고 네, 해서 네, 네. 그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는 걸 체결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조금 서둘러서 체결하다 보니까 네. 이게 그렇게 높은 단계의 자유무역 협정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것을 조금 높은 단계의 협정으로 이걸 개선을 하자 하는 협상을 시작했는데 네. 네. 협상을 시작한 지 한 1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타결을 못하고 지지부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네. 두 나라가 서로 이 전략적으로 보지를 못하고 이렇게 굉장히 그 미세한 이익을 놓고서 밀고 네. 당기는 네. 이제 그런 태도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욕심으로는 두 나라가 조금 더 네. 거시적 안목으로 조금 과감하게 그 협력을 해나가려는 노력 뭐 이런 것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한국의 지금 인태 전략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근데 우선은 그 인도라는 나라의 네. 영향력이나 비중이 네. 굉장히 크고 인도가 우리의 파트너가 되면은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많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면은 네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도 인구가 네. 금년에 14억을 넘어서서 그 중국보다 인구가 많아져서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이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GDP 규모는 작년에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가 됐고 네네. 많은 전문가들이 몇 년 내에 네네. 인도의 GDP 규모가 세계 3위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인도는 서남아 지역의 강국입니다. 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비중과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네. 또 미중 경쟁의 와중에서 네. 인도의 몸값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인도는 그 브릭스의 멤버기도 하고 네. 또 샹하이 협력기구의 멤버기도 하고 네네. 또는 미국, 일본, 호주와 같이 쿼드의 멤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국제 무대에서도 인도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요인은 네. 인도나 우리나라가 공히 중국의 이웃 나라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네.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관해서 네. 한국과 인도가 서로 전략적 협력을 하면은 할 수 있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지금 현재 한국 인태 전략을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의 그 인태 전략이 작년 12월 말에 발표가 됐죠. 네. 그래서 그것은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 태평양 전략 뭐 이렇게 명명이 됐는데 네. 그 전체를 이렇게 훑어보면은 뭐 기본적 방향은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네. 이 우리의 태평양 전략에 그 인도양과 태평양의 면에 있는 거의 모든 지역과 나라를 망라를 했습니다. 그 나라들과 뭘 다 잘 해보자고 이제 그랬는데, 네. 물론 어느 한 지역이나 어느 나라를 우리가 배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많은 지역과 나라들과 다 잘해보겠다는 거는 뭔가 초점이 좀 흐려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 이번에 우리가 인태 전략을 발표한 것에 네. 가장 큰 의미는 네. 그동안에 우리 외교가 이 지정학적 특수성 때문에 네. 남북한이나 한반도 주변에 너무 매몰돼 왔던 네. 그런 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외교를 우리가 좀 고개를 들어서 조금 멀리 보자. 그 멀리 보는데 우선 인도 태평양을 보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뭐라 그럴까 그 외교적 시각을 좀 넓혀보자는 것이죠. 과거에도 이런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새 정부가 들어올 때마다 외교 다변화하겠다, 네. 4강 외교를 넘어서서 뭘 해보겠다 하지만 늘 구호에 그쳤지 별로 성공한 적이 없죠. 뭐 바로 전 정권에서도 신남방 정책이라고 예. 구호를 내걸었지만 네. 뭐 그 대상에 이제 아세안하고 인도도 들어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실제로 뭐 아세안하고는 우리 기업들이 가서 잘 하고 있는데 네. 뭐 정부가 그냥 숟가락 얹은 것에 지나지 않았고 인도는 대상으로 올려놨지만 실제로 신남방 정책의 어떤 틀 안에서 인도에 대해서 특별히 한 것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 인태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네. 좀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목표에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남태평양에서의 항행의 자유 보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도 이 남태평양 쪽을 거쳐서 오는 이 항로가 항로에서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이 우리의 필수적 이익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그 중국에 좀 눈치를 보느라고 남태평양에서 항해의 자유에 관해서도 우리가 말하는 것을 좀 자제해 왔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인도 태평양 전략을 내세웠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우리의 이익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도하고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냉정히 살펴보면 인도가 우리의 그 인태 전략 에 있어서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일단 출발점으로서 또는 인태 전략을 확대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중요 요소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국은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어떤 정치적 가치 또는 그 미중 그 전략 경쟁에서의 어떤 그 전략적 이해라든가 또는 경제 면에 있어서는 그 산업 구조상으로서 상호 보완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든가 뭐 이런 측면에서 양국이 협력을 할 막 그러한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사실 인도하고 협력을 한다고 하면서도 너무 그 경제에 치우쳤던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인도를 뭐 거대한 새로운 시장 이렇게 보는데 물론 경제적 이익도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되지만 그에 앞서서 인도와의 우호 협력을 강화를 하고 인도와의 어떤 그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면은 경제적 이익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탄력을 받아서 따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도는 지금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신냉전 구도 속에서 어떤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지 외교적으로 이게 궁금하고 사실 한국이 추구하는 가치하고는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한국에 사실 뭐 인도의 이런 전략에서 참고할 만한 점이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인도가 지금 미중 전략 경쟁에서 네. 그 중립을 지키고 특히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비난하거나 러시아를 제재하는 데 동참하지 않고 조금 그 어정쩡한 태도를 취한다거나 하는 것이 우리 눈에는 조금 어색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오래전부터 그 비동맹 외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인도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미중 전략 경쟁에 있어서 인도가 어느 한편을 들기가 어려운 측면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도 내부적으로는 그 중국을 이웃 나라로서 중국에 대해서 어떤 위협을 느낀다든가 하는 이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한쪽 편에 드는 게 이익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인도가 과거로부터 지켜온 그런 비동맹의 전통이나 이런 거에 비추어 볼 때 그냥 명백하게 어느 쪽에 기우는 이러한 태도를 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도가 어떻게 보면은 그 중국에 대응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쿼드의 멤버가 됐으면서도 또 쿼드 내에서는 대놓고 중국을 비난하든가 중국에 대항하는 그런 것에는 인도가 또 사사건건 반대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그 인도의 어떤 그 중립적인 외교 전통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인도가 취하고 있는 태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은 저 사람들은 이 전쟁의 와중에서도 실익을 챙기고 있구나. 이제 부러운 측면이 없잖아 뭐 있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런 것을 우리의 입장에서 인도를 흉내내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착각이죠. 그러니까 인도는 과거로부터 오랜 전통, 인도 자체의 비중 이런 것 때문에 뭐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지만 우리는 국력이 인도랑 다르고 국제사회의 영향력이 인도와 다르고 또 외교적 전통이 인도와 다르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인도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실용 외교 또는 실익 외교 이런 말들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실용 외교, 실익 외교 우리가 쓸 때 보통은 그것이 경제적 이익 또는 눈앞에 돈하고 연결이 되느냐를 상정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같은 그 외교 분야에 오래 종사한 사람들은 실익을 좀 더 우리는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익이라는 것이 꼭 경제나 돈하고만 관련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저희들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하고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또는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어느 그룹에 우리가 들어가고 하는 것이 우선 당장은 눈앞에 단기적인 경제적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고 또 경제적 측면에서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반드시 그게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신뢰를 구축하면 언젠가는 또 보답이 오고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실익이라는 것도 너무 단기적으로 보거나 또는 너무 경제적 관점에서만 보는 것은 그 장기적인 국가의 이익을 놓칠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어느 나라하고의 신뢰 관계나 그런 나라하고의 어떤 우호 관계 이런 것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혹시 뭐 간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국은 여전히 사실 대국은 아니니까 사실 중견국인데 인도는 뭐 규모도 크고 핵까지 보유한 대국이니까 또 거기에 플러스 외교적 전통이 다르니까 우리나라가 인도가 하는 중립 비동맹 외교를 뭐 딱히 참고할 거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얼마 전까지 미중 경쟁에서 우리가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또는 어떤 때는 뭐
그 균형자 역할을 네. 하면서 네. 뭔가 역할을 하고 또 우리의 이익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현실 세계에 있어서는 가능한 얘기가 아니죠. 인도가 지금 우리가 보기에 뭐 저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우리하고 사정이 많이 다르기 때문이고 네. 또 인도 자체의 국력이나 영향력, 나라의 크기 이런 게 우리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물론 인도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 인구가 가장 큰 나라라는 것도 있고 또 최근에 급속히 신장하고 있는 경제력 뭐 이런 것들도 그 배경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인도가 과거로부터 오랜 세월 동안 비동맹 외교의 전통을 지켜왔거든요. 그래서 그 비동맹에 또 동의하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나라들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인도가 독자적인 노선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와서 부쩍 많이 인구에 해제되고 있는 것이 글로벌 사우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도국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라는 것인데 인도가 이제 이 글로벌 사우스의 대변자 역할을 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인도의 과거로부터 내려온 그런 어떤 그 비동맹 외교의 전통이 밑바탕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현재 일본과 그런 인도의 교류 협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 왜 그렇게 돈독한 건지 좀 궁금합니다. 아베 총리가 서거했을 때 모디 총리는 굉장히 놀라고 슬퍼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베 총리하고 모디 총리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까웠었고요. 또 그 전부터 일본과 인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일본도 인도에 공을 많이 들여왔지만 인도 역시 일본에 대해서 공을 많이 들여왔습니다. 그 두 나라가 서로 협력을 하면서 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서로 생각을 해온 것이죠. 여기에는 크게 봐서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가장 큰 요인은 중국의 이웃 나라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이웃 나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웃 나라로서 인도는 인도대로 어떤 그 경계 태세, 뭐 경계감 이런 걸 가지고 있고 일본은 일본대로 중국에 대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나라의 국방 정책에서 명백히 명시는 하고 있지 않지만 그 중국을 가장 넘버원의 가상 적국으로 상정을 하고 있으리라는 것은 굉장히 명약관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두 나라가 서로 통하는 바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 관점에서 인도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일본의 협력을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고 또 일본은 중국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 교류를 하고 하지만 중국은 항상 불안정 요인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대안으로서 인도에 공을 들이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오래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하다 보니까 지도자들 간에는 물론이고 양국 국민들 간에도 상당한 정서적 교감이 있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서거했을 때 그 국가 추모일로 이렇게 정하는데도 인도 국민들 내부에서 어떤 그런 공감대가 있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나 기업 차원에서 인도와의 교류 및 협력 수준과 비교했을 때 일본의 어떤 정부 차원의 교류나 기업 차원의 교류 협력 수준이 어느 정도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본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인도 진출이라는 것은 조금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기업에 따라서 인도에 가서 큰 성공을 거둔 기업도 있고 또 뭐 또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보면 우리의 인도 진출도 어느 정도는 활발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하고 비교를 해보면은요. 아까 우리하고 인도의 교역량이 300억 불이 안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인도하고 일본의 교역량은 거의 2천억 불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인도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한국 기업의 수가 한 1,500개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인도에 진출한 일본 기업 수는 5,000개가 됩니다. 그래서 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일본은 인도에 ODA를 가장 많이 주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에서 뭐 일본하고 굳이 경쟁을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일본이 하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봐서 우리도 좀 우리 정부나 기업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설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사님이 보시기에는 이번 정상회담을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벌써 윤석열 대통령하고 모디 총리하고 뭐 여러 번 만났죠.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개인적인 친분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정상 간의 어떤 개인적인 친분과 신뢰가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은 그 G20에 가 열리는 그 옆에서 열린 거기 때문에 진지하게 오래 얘기하기는 참 어려웠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가 어떤 전략적 협력을 본격적으로 해나가자라는 기본적인 원칙에는 서로 의기가 투합한 것 같습니다. 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가운데 제가 좀 유심히 본 것은 세파 그 경제 동반자 협정 지금 개정 교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짓자라고 두 정상이 합의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것은 그 타자 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가하고 양자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금년 내에, 왜냐하면 금년이 수교 50주년이기 때문에 금년 내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인도를 좀 방문을 하고 내년에 모디 총리가 4월 총선에서 3연임에 성공을 하면 모디 총리가 그 후에 한국을 방한하고 이렇게 하면서 양국이 서로 정상 교류를 하면서 본격적인 전략적 협력을 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G20 성공 개최가 의장국 인도와 그 모디 총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사실 제가 한 달 전쯤에 인도를 방문해서 몇 군데 도시를 좀 여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데마다 정말 그 G20에 관한 이 구호 같은 걸 많이 붙여놓고 정말 G20에 정성을 많이 쏟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과거에 우리가 우리 경제가 막 이렇게 성장을 할 때 뭐 우리도 그런 국제 행사를 하면은 뭐 온 나라가 다 온 힘을 쏟아서 준비했던 게 이제 기억이 났습니다. 이번에 모디 총리가 G20 정상회담을 뭐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상들이 모여서 공동 선언문을 발표를 할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첫째는 국내 정치적으로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있는 모디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인도가 이 정도 성장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적으로는 인도라는 나라가 이렇게 크고 있지만 모디 총리라는 리더가 어떤 이 국제적인 무대에서 이 어떤 그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깊게 각인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시로
뭐라 그럴까, 이 대통령이 바뀌고 뭐 총리가 바뀌고 하는 와중에 이 모디 총리가 지금 10년 가까이 집권을 하고 있고 네. 또 내년 총선도 집권을 하면 또 앞으로 5년을 더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 국제 무대에서 모디 총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뭐 중국 얘기를 또 인도 얘기하면서 많이 했는데 그 인도와 중국 사이의 그 갈등 요소 중 가장 눈에 띄는 게 국영 문제라고 알고 네, 있거든요. 그 인도의 그 대중국 전략이 어떤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중국이라는 존재는 인도에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거북한 존재입니다. 그 긴 국경을 마주대하고 있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그 인도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인 것 같지가 않거든요. 틈만 있으면 국경에서 자꾸 문제를 또 이제 일으키기도 하고 또는 중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외부로 팽창하면서 어떤 그 이 세력을 확장하려는 그런 의도도 보이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인도로서는 이러한 중국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 중국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이 두 가지 트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우선 당장 눈앞에 닥쳐 있는 국경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하고 대화와 협상을 잘 해나가고 또 될 수 있으면은 중국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노력, 뭐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노력, 또 경제적으로도 중국하고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경제적으로 서로 협력을 하면서 윈윈 할 수 있는 노력 이거를 열심히 하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이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해서 어떻게 견제를 할 것이냐 하는 것도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것은 국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도 국민들이 중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경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인도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면은 인도 국민들이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처하는 인상을 국민들한테 주면서도 또 중국하고의 분쟁이 너무 확대되지 않도록 또 중국하고 대화 협상도 하고 하는 이런 자세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견제한다는 의미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본하고의 관계를 잘 가지고 가고 또 쿼드에도 가입하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중국하고 너무 이렇게 대립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놓고 중국에 대해서 거친 말을 한다거나 대놓고 중국에 대해서 대항하는 어떤 그룹 내에서 거기에 동조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중적인 자세 뭐 이런 것을 이제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궁금한 건데 그런 인도의 중국에 대한 전략이 사실 한국도 참고할 만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우리도 물론 그 인도의 전략을 여러 가지 참고를 해야 되겠죠. 이제 해야 되겠지만 인도와 중국과의 관계는 대국과 대국과의 관계고 그렇죠. 우리는 정말 오랜 역사 속에서 대국인 중국 옆에 있는 작은 나라로서의 한국으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뭐 딱 똑같이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뭐라는 것은 사실은 뭐 그 말씀을 드려도 한참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다음 기회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